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참 의미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가까이는 접촉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불교와 정신치료. 근데 이제 와자를 빼고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새로운 정신치료를 선보이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또 굉장히 고맙고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정신치료를 소개하는 겁니다. 기존의 정신치료 같으면은 1900년 초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이제 최초의 어찌 보면 과학적인 정신치료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같이 활동은 했지만은 나중엔 갈라선 유응의 분석심리학,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아들러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런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신치료로서 불교 정신치료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85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만나고 또 그 당시에 저는 본업이 정신과 전공이 2년 차였기 때문에 정신치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불교가 참 진리구나. 그리고 그 진리인 불교를 저 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좀 편하고 사는데 좀 힘이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자기 생활에 좀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훨씬 나은 삶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 불교와 정신치료가 이제 같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 정신치료는 대충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도에 이 불교 수행을 나름대로 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 불교에 대한 의문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또 우리 존재가 이런 거구나, 나고 죽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구나 하고 아무런 의문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이 불교와 정신치료가 하나로 탁 붙더라고요. 저 속에서. 불교 정신치료라는 게 딱 생겼어요. 불교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정신치료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보통은 프로이드를 최초의 과학적인 정신치료 학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쭉 해보니까 26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된 불교가 훌륭한 어떤 정신치료 학파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정신치료의 역사는 260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시자는 고타마 붓다고 많은 수료생들이 이제 생기고 또 지금까지 이제 맥을 이어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검증된 그런 이제 정신치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여튼 세계적인 프로젝트로서 이 불교와 정신치료 또 불교를 정신치료 이용하는 이런 작업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그냥 어떤 나름대로 좀 체계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과연 그러면 이 불교가 정신치료가 될 수 있나? 이것을 보려면은 정신치료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이드, 융, 아들러 이래 쭉 또 현대에 칼 로저스라는 아주 대단한 치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치료를 쭉 이래 면밀히 보니까 이 정신치료라는 게 결국은 어떤 본질이 뭐냐면은 그 학파를 만든 창시자들이 자기 인생에 걸쳐서 충분히 어떤 관찰하고 또 경험하고 사유하고 그런 후에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문제가 이래서 발생한다. 그렇게 어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정신치료의 종류를 제가 2016년도에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쳐봤어요. 쳐보니까 그때 한 1000가지 이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치료의 숫자가, 학파의 숫자가 1000개 이상이 됩니다. 86년도인가 그때 카라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한 500개 뭐 전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한 30년 만에 훨씬 또 한 배 이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신치료의 본질을 이 불교가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족이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창시자가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이 관찰을 통해서, 부처님이 사유를 한 건 아닙니다. 사유를 한 게 아니라 이 관찰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다, 또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어떤 본질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 관찰을 통해서 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것도 관찰이에요. 관찰을 통해서 뭘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관찰하면 역시 그렇구나 할 때 과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 불교적인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인간의 몸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하는 건 다 관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찰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검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관찰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거다 하고, 그 다음 제자들이 그 같은 방법을 가지고 또 보니까 똑같이 그렇구나, 그 붓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그거는 26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관찰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 보면은 이 불교에서 뭐 무상고, 무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현대과학에서도 거의 다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지하면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논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미국에서 프리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은 샘 해리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죠.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자유의지는 없다 하는 그것을 그 fMRI 그 어떤 그 측정 기구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앞으로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될 겁니다. 증명이 되는데 아마 맨 마지막에 증명될 수 있는 것. 근데 이거는 증명되리라고 제가 확신은 못 하겠어요. 윤회가 맨 마지막에 증명되거나 어떤 증명이 된 것에 가까운 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관찰이란 게 두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눈이라든지 귀, 코, 혀, 몸, 또 정신, 그런 어떤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미시적으로 관찰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어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가 삼매인데, 삼매를 통해서 어떤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것으로 본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치면은 이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현미경이고 또 만안경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볼 수 있고 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더 정밀하게 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붓다가 사용했던 그 방법은 그 어떤 삼매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과학에서 만든 현미경은 물질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매를 통해서 만든 어떤 지혜의 눈, 이 현미경은 정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현상이 어떻게 순간순간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이 어떻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불교에서는 충분히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정신치료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불교하고 정신치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그걸 하냐고, 그거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것이 서로 관계없다는 걸 내가 알 때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관계가 없으면 그때 내가 그만두겠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참 욕심도 많다. 불교도 하고 정신분석도 하고 이번 생에는 하나만 해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불교란 것은 우선은 아까 다른 정신치료 학파들이 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불교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인간에게서 문제가 생긴 것이 왜 생겼다는 것이 이 불교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정신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정신치료가 어떤 좀 특징이 있는지 또는 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오늘 보니까 이 강좌의 제목도 불교 정신치료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이제 다른 치료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특징인지를 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신분석이든지 유흥의 분석 심리학, 아들러 아주 참 나름대로 대단한 어떤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나왔지만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불교는 검증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하면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면은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그 후학들에 의해서 계속 이래 좀 수정이 됩니다.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것은 뭔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불교 정신치료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검증된 부처님 혼자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손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인에 맞게 좀 적용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는 완전히 검증된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따지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사람에 맞게지. 이 자체나 어떤 검증된 진리를 이제 바탕으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강점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인간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우리가 출생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보면은 이 팔고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팔고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사실 태어나는 게 괴로움으로 보려면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그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시작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괴로움을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자체가 있던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세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치료에서 충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또 다른 어떤 정신치료 학파에 비해서 굉장히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자의 역량만큼
어떤 괴로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가고 안 가고는 치료자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치료자가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이게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정신분석이나 또 분석심리학, 아들러 개인 심리학 이런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래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제시를 할 때 그거는 다 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불교 정신치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사성제 중에 멸성제가 괴로움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정신치료는 이 어떤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그 어떤 폭을 넓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교 정신치료가 과연 성립될 수 있나, 또 불교 정신치료가 어떻게 다른 치료와 좀 차이가 나나,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세운 책에는 이 불교 정신치료가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게끔 도와주는 그것에 입각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뭔가, 그거를 두 번째 원리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나. 지혜란 것은 뭘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 정확하게 알고 그 세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나. 그 세 가지를 저는 제가 세운 그 불교 정신치료의 어떤 원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속성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즐거움도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괴로움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왜 괴로운지, 또 그 괴로움, 저는 볼 때 괴로움이 먼저 시작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그 괴로운 것을 잘 어떻게 처리를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려면 괴로움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괴로운 것을 잘 처리를 못해서 우리 뇌도 어떤 물질적인 변화가 오고 심리적인 것도 문제가 올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면은 정신적인 문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앨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이래 잘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몸과 마음이 항상 나는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 법칙을 발견하는 게 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든지, 그게 좀 부족할 때는 현미경을 통해 보든지, 또는 만안경을 통해 보든지, 뭔가 보면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연한 기회에 2003년도에 그때 미얀마를 가게 됐습니다. 미얀마를 가서 한 달간을 그 명상센터에서 지냈는데, 아침에 한 3시에 일어나서 저녁 한 9시, 10시 이렇게 이제 자는 하루 일과였는데, 하루 종일 하여튼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때 제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앞으로 몸과 마음을 잘 보면 몸과 마음은 자기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의 속성을 보면은 몸은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속성은 첫째는 이 조건에 따라서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조건에 따라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몸을 잘 보면 몸은 자루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발, 다리가 막 걸어 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몸은 그냥 내부적으로는 생명 활동을 왕성히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제가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몸은 그냥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범죄인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어딘가 이동했겠죠. 몸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몸을 가게 한 뭐가 있는 겁니다. 자루가 그냥 옆으로 가지 않거든요. 자루를 들어야 자루가 움직이지. 그래서 이 몸의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생명 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반응을 합니다.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생명 활동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잘 보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한테 영향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 배고픈데 왜 밥이 없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괴롭고. 근데 이 배고픈 거에 대해서 참 내가 소화력이 왕성하구나. 지금 뭘 먹으면 맛있겠구나. 지금 못 먹으면 좀 이따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뭐 지금 몸이 그런 상태구나 하고 중립적으로 담담히 반응하면 그 사람 마음이 평정할 겁니다. 평온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손에 이래 그 칼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럼 피가 흐르겠죠. 쓰라리고. 그럴 때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래 아파? 뭐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찢어졌으니까 쓰라리고 피나지. 이러면은 중립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쭉 찢어졌을 때 이게 이래 쭉 이래 가해지면 이런 게 나타나고 몸은 내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깨달음의 순간이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이 마음의 반응을 떠나서는 몸이 그대로 영향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부가 우리한테 바로 영향 주지 못해요. 우리 속에 든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요즘 이제 전쟁에 대한 위험이 많이 사그라들고 뭐 통일, 평화에 대한 어떤 희망이 이제 생기는 그런 때인데 한동안만 해도 전쟁에 대한 위험이 그런 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져도요. 전쟁이 터진 데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다 해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요. 전쟁이 터지면 죽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첫 번째가 이 몸의 생명 활동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은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행 명상을 일단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보행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잘 관찰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확히 못 볼 수 있습니다. 보행 명상을 해보면은 1시간 동안 보통 보행 명상을 하거든요. 걷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은 항상 발을 들고 가고 놓습니다. 이 발을
들 때 들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또 의도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또 의도가 없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우리의 의도가 몸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연장하면 모든 것은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구나. 인과의 법칙에 따라 세상은 다 돌아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시적으로 이렇게 관찰해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삼매란 게 있는데, 삼매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입니다. 삼매 중에 이제 본삼매, 삼매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순간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본삼매는 완전하게 삼매된 상태인데 그걸 우리가 선정이라 그럽니다. 이제 선정에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인데 그 선정을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다 얻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의 눈이 생기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근본적인 어떤 물질 정신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보입니다. 그때 이래 보면 우리를 이루는 물질은 네 가지로부터 생깁니다. 첫째는 이 업에 의해서 생깁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 생에 있었던 업이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한 어떤 물질들은 다 업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이 물질을 또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서 요 심장 토대에서 물질이 나와서 이동해서 여기서 손을 이렇게 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또 이래 물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물질 자체가 또 분열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많은 물질이 있지만 자연 상태로 가만히 두면 어떤 거는 한 100년에 없어지고 어떤 건 1000년에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 분열한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인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몸보다 마음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몸과 마음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요런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몸은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데 마음이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 힘들다 하는데 저 눈에는 돈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돈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들다 이러면 몸이 아픈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 위쪽에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강화시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붓다라든지 붓다의 제자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도 우리 게 아닙니다. 몸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몸을 우리가 컨트롤을 눈곱만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 무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음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가 조금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고정된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고정된 원인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떤 원인 결과로 끝없이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어떤 것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음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음을 관찰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관찰하면 이것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가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마음은 그러니까 생명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언제나 어디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활동할 때는 또 인식에 따라 대상이 있겠죠. 잠을 잔다든지 하면 그때 또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가 바완가라는 게 있습니다. 존재 유지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인식을 하기 전에 상태죠. 그때 이래 보면 그때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주 아까 말한 삼매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걸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가 있는 그걸 우리는 표상이라 그러는데 표상이 돈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눈 딱 뜨면 돈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대상에 우리가 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음의 속성을 잘 모르면 어떤 분들은 이래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그 인터뷰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마음이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편하다고 어떤 데는 괴롭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은 마음이 어느 대상에 언제 나가서 영향을 받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때는 편할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괴로울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래 보면은 환자들이 그럽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요. 그분은 그냥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물어봐요. 그때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하면 미래죠. 이러면 맞습니다. 그래요.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가 있을 때 오는 겁니다. 화는 과거로 가 있을 때 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영향, 나쁜 곳에 가면 나쁜 영향. 나쁜 곳에 가가지고 결국은 문제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좋은 곳에 가면 편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안 좋은 곳에 가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해집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은 마음이 안 좋은 곳에 많이 간 사람입니다. 그게 마음의 이제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영향을 받나. 여러분들도 주식하는 사람 만나면은 주식하는데 마음이 간 거거든요. 그럼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촉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 음식은 우리는 먹는 음식만 음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음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접촉도 음식이에요. 누구를 만났냐, 이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음식입니다. 어쨌든 마음은 언제나 한 번에 한 곳에 가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게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데 많이 가면 그것이 길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 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요까지 마음 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해. 그거 한번 해야지 하면 그 다음에 그걸 또 하게 됩니다. 길이 나서. 그러니까 길 난다는 사실을 잘 해서 그쪽으로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이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신적인 작용은 다 조건에 따라 또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 또 오르는데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뿐입니다. 생각이다, 의지다, 감정이다. 그런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 그때 이런 조건이 돼서 일어나구나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를 잘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때 조건을 변화시키라 그럽니다.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서 이 방에서 이상한 생각 나면 저 방으로 옮기라 그럽니다. 또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려주는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AI를 보면 앞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AI를 이제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AI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AI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AI는 이 생의 영향만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더 복잡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를 가서 수행을 하고 그때 순간순간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제가 보고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AI가 저번에도 그 소피아라고 그 AI 여자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건 뭐 서로 약속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질문합니다. 지금 물에 어린아이와 노인이 빠졌다. 누구를 구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가까운 사람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AI가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이래 많이 되고 또 AI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란 별반 그게 없구나. 왜냐하면 지금 누구한테 질문 받으면 나도 대답할 거 아닙니까? AI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대답할 때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루 종일 일에 관찰해 보면 내가 어쩐 존재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지가 없으면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고 뭐 법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요. 그게 정반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의지 현상은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법문을 하는 이유가 법문이 새로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에 설비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장치가 잘 돼 있으면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근데 공장에 뭐 기름도 많이, 때도 많이 있고 잘 정비가 안 됐으면 잘 안 나오겠죠.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다음 주제하고도 연결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법, 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지 않은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래 보면, 이 몸이 아플 때 다 이 마음이 이래 안 좋아져요. 또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합니다. 그러면 그 우울하니까 더 이래 자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우리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플 때 보통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아프면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짜증을 내니까요. 화내고.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몸이 좀 덜 아픈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 아플 때 마음 아프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고 있는 옆에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몸이 아플 때 이 마음이 안 아프면 몸이 더 빨리 회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면 몸이 아플 때 자세히 보면요. 모든 건 사실은 어떤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플 만한 어떤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 몸이 아프기 전에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면은 몸은 안 아플 수 있지만 이미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이미 진행된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지면 그것이 몸에 또 영향을 줘서 몸이 회복되는 속도를 또 나쁘게 하고 또 마음 아픈 이것이 마음이 언제나 만들어낸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또 몸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나고 좀 기분 나쁘면 몸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런 마음이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래 마음대로 해요. 제가 이래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요. 또 내가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눈에 보이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런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된다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도 내고 뭐 욕심도 내고 어리석음 이걸 하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을 물 때 어떤 게 온다는 게 보고 나면요 절대로 그런 나쁜 마음을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아플 때 그것이 몸이 지금 아픈 거는 그럴 만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그걸 담담히 보면 마음은 평온하고 또 몸도 몸대로 그 코스를 딱 밟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한 2시간 만에 좋아지고 어떤 건 한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따라가면 이제 그게 훨씬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실천이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겠죠.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잘 실천하려면 이 몸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몸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면 몸이란 거는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우리에게 안겨져요. 내 말 듣지 않고 조건에 따라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나한테 주는 걸 우리가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순간순간 알고 있다가 몸이 아프면 뭐 몸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하지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담담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지혜가 있어야 이걸 실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란 거는 누가 나를 배신하면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누가 배신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또 마음이 아파집니다. 어떻게 아파지냐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다시는 사람 안 만나야지.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게 다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이래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환자 같으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합니다. 몸도 좀 안 좋고 마음도 우울해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멈추면은 되는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우울하면 내가 왜 이래 됐나. 내가 이래가 어떻게 살겠나. 내 미래가 참 암담하구나.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플 때 또 계속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잘 보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 상태일 때 그게 될 수 있는 원인이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탁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마음을 정확히 이래 관찰하지 않고서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진지 모릅니다. 마음을 잘 보면요. 마음도 몸처럼 조건에 따라 딱 어떤 변화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슬퍼했다. 내가 기뻐했다. 한데 그거 다 착각입니다. 그건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현상일 때는 고를 만한 뭐가 딱 조건이 됐기 때문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겁니다. 그 이제 끌려가는 그때 이분이 뭐 책을 쓰고 있는 원고를 들고 들어갔대요. 들고 들어가면서 게스타포한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좀 보관해 달라니까 게스타포가 보더니만 이 정신이 좀 이상한 놈이 하나 있다. 가서 교육 좀 시켜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는 비실비실하고 저 건강이 안 좋으면 가스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리깨에서 면도하고 이래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3년을.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문이 열릴 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아주 이 관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는 관찰했는데 그 속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아우슈비츠 문을 나가는데 자기는 기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우슈비츠에 있는 동안에 저 문을 내가 나서면 그때 얼마나 내가 기쁠까 하고 항상 살은 거예요. 그런데 아우슈비츠 문을 열고 자기가 자유롭게 나갔는데 안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기쁘나 기쁘는가? 아무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분은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 보면 조건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누가 죽잖아요. 그럼 시체가 옆에 있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시체한테서 값진 물건 있으면 싹 빼내요. 시계 뺏어서 자기가 차고.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의미를,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자세히 보면 조건에 따라 변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치 않은 괴로움을 나한테 안겨줘요. 조건에 따라 변하고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안겨주는 걸 내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렇다는 걸 언제나 알고 있으면은 마음이 슬퍼지면 또는 괴로워지면 마음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대로 탁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픈 겁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울증 이야기를 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우울하구나. 그러면은 그로서 더 진행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몸 아픈 것은 그 코스를 바르는데 몇 시간 또 며칠 몇 달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마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깨끗해집니다. 다시 이래 가벼워집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계속 비유를 하게 되면은 몸이 아픈 거나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가 화살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살 한 대 맞은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화살을 2대 맞은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프면 화살을 또 2대 맞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에 화살이 수도 없이 꽂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정확히 알면 우리한테 손해보는 걸 절대로 안 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정신치료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오랫동안 이거를 이제 관찰하고 생활하고 저 속에서 실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요즘 이제 인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지치료를 보면은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덩어리로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는 또 본질을 보는 면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세밀한 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막 뒤섞여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원리를 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우리 어떤 정신 건강,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돕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차이 나면 차이 난 만큼 괴로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래 세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자기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래 보면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하고 생명 가진 존재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추상적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것들을 보면은 생명 가지지 않은 것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 둘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둘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크더라도 크고 작은 거에 관계없이 이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 법칙 또는 뭐 물리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존재가 굉장히 많지만 그걸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성에 따라서. 나와 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생명 가진 존재는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와 남으로 나누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 가졌지만 내가 아닌 남과 생명 가지지 않은 것에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요, 거기서 나하고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나와 같이 생명 가진 내가 아닌 남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왜 상호작용이 있냐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또 상호작용을 게을리하면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남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 이 존재가 괴롭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보면.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상호작용을 자세히 보면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리법칙,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생명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아무런 법칙도 없이 그냥 돌아간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고 막 화내고 이런데 그것도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 법칙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화는 없어집니다.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업 앞에 평등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 받고 또 복잡한 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업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거 알려면 조용히 어디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알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게 뭐 상호 무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 사이에도 이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 자세히 보면은 이 내가 남을 향해서 하는 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호작용은 안 죽고 안 괴롭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을 향해서 하는 건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그걸 우리는 선이라 그럽니다. 선악을 정의하는 걸 자세히 보면 다 그 개념입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서로가 좋은 이게 선인데 또 나는 좋은데 남은 안 좋은 그걸 우리는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한 어떤 원인에는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어떤 원인에는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는 이 법칙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는 이 생명체가 이루는 걸 우리는 사회라 그러기 때문에 사회법칙 또 결과적으로 볼 때 윤리법칙 지켜야 되는 윤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볼 때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서 윤리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법대로 돌아갑니다. 그걸 알고 나면은 절대로 원망, 화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을 잘 알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를 바탕으로 욕심을 냅니다. 사람들은. 근데 욕심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세상은
세상하고 맞지 않는 내가 뭘 했구나. 이러면은 그러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고 보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럽니까? 화를 내면서 또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새로운 무지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또 욕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무지와 욕심과 성냄이 계속 뺑뺑이 도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거기서 그거를 우리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잘 알면 내가 자연을 대하면은 자연 법칙이 뭔지 내가 한 거는 다 결과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게 자연 법칙에 따라 있는 겁니다. 여기 담배 피우는 분이 있겠지만 담배 피우면 공기가 그만큼 담배 연기가 어쨌든 영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대받는다는 걸 항상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내가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걸 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힘든 게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안 되면 저게 진리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게 뭔가. 남편이 앞에 있으면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게 뭔가. 자식이 있으면 나도 좋고 자식이 좋은 게 뭔가. 집에 애완견이 있으면 나도 좋고 저 개도 좋은 게 뭔가. 개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단한 내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밤이 되면 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이 뜨면 물 있는 데는 다 달 그림자가 비추죠. 그렇듯이 우리를 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했다. 그러고 난 뒤에 환자가 많이 오면 효과가 좋구나. 환자가 적게 오면 효과가 없구나. 그건 뭐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를 본 사람 마음속에 저가 있는 겁니다. 좋게 들어가 있으면 좋게 결과고 나쁘게 들어있으면 나쁜 결과입니다. 저는 뭐 투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서 그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걸 우리는 이제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내니까 잘 압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사실은 요즘은 사실 이 현대가 공감이 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곳에서만 항상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한테 와서 살아요. 같이 사는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고 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상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이란 것은 내가 이 사람 저럴 거다고 생각하는 게 공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타심통이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타심통이 되기 전까지는 상대의 마음에 근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감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이래니까 너 마음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런 말.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 사람은 공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은 공간을 점유하는 게 굉장히 적지 않아요. 뭐 키가 1m 70이다, 70에 부피는 얼마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볼 때 우리 국가와 국가가 무슨 회담을 하고 뭐 이러면 연구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도 북한하고 무슨 회의하고 북미 간에도 회의할 때 엄청나게 그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엄청나다, 국가를 보듯이 그래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는 뭐 행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일하면 어떤 게 온다고 딱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가 지혜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혜란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해 지혜가 있다면 주식시장이 어느 원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식 사면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주식시장에 잘 알아 하면서 샀는데 내려가면 그거는 잘 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태어남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태어난지 아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어떤 과정, 죽음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는 거예요. 또 사람의 실제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잘 안다,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잘 알아서 그 사람하고 뭘 할 때 충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서 순간순간 아까 첫 번째 원리도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아는 몸과 마음의 지혜를 얻는 거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지혜인데 그 두 가지 큰 그 외에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내 생각하고 실제가 다를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괴롭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내가 저기에다가 커피 전문점을 내면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보니까 손님이 안 옵니다. 내 생각하고 실제가 다른 만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면 스타벅스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낸 데는 손님이 다 많아요. 저기는 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돼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떻게 그래 잘 예측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생각과 실제가 다를 때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을 잘못 다룰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뭐 항상 하는 작업이 이겁니다. 환자가 오면 환자 생각하고 실제가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은 생각하고 실제가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 자기 동창들이 많이 올 텐데 지금 자기가 너무 낙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창들을 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일단 가라. 가서 동창이 많이 오면 빨리 오라고. 그래가 이제 조언을 하고 그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동창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실제가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님은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보는데 이제 하여튼 근접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보고 느끼는 거하고 실제가 완전히 다른 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Beautiful Mind라는 영화 보신 분 있죠? 거기 보면 실존 인물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래 환자들을 보면 이 다른 사람과 공유한 현실을 같이 살다가 언젠가부터 자기만의 어떤 현실로 들어가요. 실제 현실하고 다른. 그게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Beautiful Mind의 낸시라는 그 실존 인물인데 그분이 원래 여기 수학의 천재예요. 그분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갈 때 미국은 지도교수 뭐 이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갈 때 지도교수가 한마디만 딱 썼어요. 뭐라 썼냐면 he is a genius. 그는 천재다 이랬어요. 그래가 그대로 이제 통과된데 이분이 머리는 좋은데 정신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암호문 푸는 그 그룹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불안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현실적이다. 나중에는 자기만의 어떤 이 불안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요. 전쟁은 끝났는데도 막 집에 들어오면 다 이래 커튼을 치고 뭐 하니까 자꾸 이제 입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를 보는 사건이 이 사람한테 발생합니다. 그 영화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사람 눈에 항상 애가 보였어요. 애가.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막 뛰어노는 거죠.
그 자기는 뭐 당연히 보이는가, 애들이 있구나 이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큰 거예요. 그걸 어느 날 탁 깨달아요. 영화에서 그 장면이 탁 나옵니다. 아, 내가 본 게 실제가 아니구나. 아, 이제 내가 본 거는 실제가 아닐 수 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약도 먹고 치료도 잘 받아서 입원도 안 해요. 그러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경제 뭐 이런 뭘 개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을 이제 받는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뭐 왜 찾아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딱 찾아와서 낸시 박사님이세요 하니까 이 사람 반응이 그때 옆에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딱 자기한테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묻더라고요. 저 사람 보이냐고. 그러니까 보인다 하니까 아, 예, 제가 낸시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병은 있지만 보호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환자가 이 실제를 보는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실제를 못 보면 아주 심한 환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못 보면 조금 약한 환자고. 그래서 치료 작업이란 건 실제를 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보게끔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사실은 실제를 보려고 보면요. 가장 장애가 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어떤 판단, 내 가치관, 내 이념. 저는 이념이 큰 문제라고 봐요. 실제 일어난 일을 봐야 되는데 이념이 이래 가리게 되면 그것도 좀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정확하게 보려고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은 좀 참고로 하고 실제를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를 이제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를 바로 봤나 안 봤나는 결과를 이래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자꾸 보면요. 우리 같은 뭐 의사면 우리가 치료가 잘 되면 왜 잘 된지 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자꾸 보다 보면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봐도 결과를 자꾸 겸허하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불교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치료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요에 있는 원리를 잘 적용하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들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이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프로이드가 이래 말했다, 뭐 융이 말했다. 그보다는 실제를 보려고 노력하고 실제를 보게끔 도와줘야 돼요. 보통 보면 우리 이제 애 키우는 그 엄마들 보면 내가 이래 키워서 저래 됐다는데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아이가 아이한테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부모도 그 한 요인일 수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이론으로 보지 않고 실제를 보려고 하는 것이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첫 만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만남에 거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첫 번에 환자를 만났을 때 처음 면담에서 그것이 이제 다음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건 뭐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오게끔 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살았나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냐의 토대 위에서 문제를 봐야지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문제로만 보면 그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처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 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치료적 관계를 굳건히 형성해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좀 믿을 수 있고 관계가 좋아야지 뭐 자기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뭐 언론을 하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형성이 첫 번째인데 이제 관계 형성이 되려면 치료자 입장에서는 내담자나 환자가 볼 때 저분이 자기가 찾아온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있는 분은 나한테 도움되려고 존재하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게 오지 않으면은 이 관계 형성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리 욕구의 어떤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또 내 경험을 쌓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뭐 논문 발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게 오로지 전달되면 관계 형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쓰는 말이 사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주파수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파수를 맞춘다는 기분으로 좀 조율하는 기분으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저 사람은 뭐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쓰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말에 우리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파수를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은 우리가 인간관계는 남을 존중하고 친절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치료랑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치료자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상대는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친절하고 존중은 하지만 그에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치료 관계에서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더라도 좀 시간이 넉넉히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시간이 쫓기는 느낌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잠깐 헤어지더라도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넉넉히 있다는 느낌이 전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무슨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어떤 사람 말하는데 탁탁 끊어요.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 뭐가 탁 막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습관 있는 사람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저 사람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날 때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 사람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치료인 경우는 과거 치료가 있다면 잘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치료를 다 반복합니다. 뭐 자기는 좀 다를 것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내가 할 때 다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과거 치료가 어땠나를 면밀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 잘 실망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또 실망하고 나하고 관계도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충분히 다르게 할 때 다른 결과가 옵니다. 이제 불교 정신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신치료이기 때문에 이 불교 정신치료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약을 쓰게 됩니다. 이제 약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쓰는데 뭐 환자를 괴롭히려고 약 쓰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고 도움 주기 위해 쓰는데 정신병에는 꼭 약을 써야 됩니다. 정신병은 우리 뇌에 신경 활동을 하는데 관계되는 신경 전달 물질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엄청난 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치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은 필요한 경우는 씁니다. 또 정신병이 아니라도 내가 너무 불안하고 이럴 때는 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는 그렇게 될 만한 뭐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뭘 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올바른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약을 써서 그걸 좀 다스리면서 올바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약물이 필요한 경우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명상이나 수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다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하고 보내는 시간보다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은 핵심이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집중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떤 이상한 생각이 나서 영향반돼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 현재에 일어난 일을 잘 이래 자꾸 보다 보면 어떤 명확한 알미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혜인데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숨가쁘게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